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맞고 예. 통화 정책도 정상화되는 건 맞는데 자산 시장의 편이었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네. 허둥지둥 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 생각엔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본질인 것 같고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불안하신 분들,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없는 분들, 한 주간의 주간 전망을 통해서 성공 투자를 향한 레이더를 만들어 보시죠. 투레이더. 네, 1월 한 달 동안 투레이더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 김학균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한국 주식시장의 보물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4322번님, 김학균 센터장님 인상이 너무 선하시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김학균 센터장께서 1월 말까지 1월 한 달 동안의 투레이더 코너를 맡아주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바로 돌입을 하죠. 바로 돌입. 국내 뭐 해외 네. 이슈 하나만 뽑으라면 뭐 이번 주만이겠습니까? 예, 1분기 내내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금리 바라야 될까요? 일단 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네. 예,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작년 말에 한 1.5%대 있다가 1.7%대 중반까지 올라갔고요. 네.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중앙은행이 긴축을 빨리 할 거다라는 관측이 있는 건데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되고 네. 또 한국은행도 금통이 엽니다. 금요일 날이죠. 예, 이번에는 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오호. 네. 그래서 뭐 올해 내 이번 주 내내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금리 오름세가 특히 미국 금리 오름세가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조금 어려운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우리 센터장께서도 이제 더 이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가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을 막 앞에 절절절절 그 막 을처럼 구는 그런 모습은 이제는 안 나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막 주가 3-4% 빠지면은 확 화들짝 놀라서 막 그럴 그런데 것 저는 같아요. 갑이건 을이건 간에 조금 이제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예.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경제적인 현상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요. 근데 어차피 미국도 금리를 어느 정도 이번엔 좀 올려놔야 됐습니다. 지금 네. 이제 금리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한 축이 있고 하나는 비정상의 정상화거든요. 네네. 코로나 터지면서 뭐 제로 금리까지 가고 또 양적 완화까지 하면 이걸 되돌려 놔야 되는데 네. 한국은행이 그런 점에서 보면 작년 8월부터 금리를 올리면서 네. 이번 금요일 날 금리 올리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됩니다. 예. 그럼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귀한 건데요. 딱 같네요. 예. 예,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고 예. 지금 테이퍼링 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중앙은행이 실기를 했는데 제가 실기했다고 보는 이유는 어쨌든 뭐 인플레이션 물가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네. 이건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라고 말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진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갈 거란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네. 뭐 사재기를 하면서 일종의 재고 축적을 하고요. 네. 또 노동자들은 월급 올려달라고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기 강화적으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인플레 기대 심리를 갖게 되면 인플레가 생겨버려요. 예. 그래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초기에 인플레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게 중요한데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코로나 때 비정상적으로 낮춰놨던 금리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는 것도 이번 긴축 사이클의 중요한 목표거든요. 그럼 어차피 금리를 올렸어야 돼요. 예. 그렇다 그러면 초기에 조금 더 강하게 대처하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를 억눌러야 되는데요. 파월 의장이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했고요. 네. 연방준비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도 지금 이제 3월에 미국이 금리 올리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막 들어오는데 작년 8월까지만 하더라도요.
2022년에 미국이 금리 올릴 거라는 시나리오가 다수 의견 아니었거든요. 2023년에 올린다고 했어요. 연방준비제가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9월에 FOMC 물가가 높으니까 9월에 FOMC를 딱 하니까 갑자기 이제 2022년 9월에 금리 올리는 기대치가 들어오고 네. 또 12월 FOMC 했더니 이게 6월까지 앞당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일련의 흐름은 뭐냐 하면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제스처를 하는데 물가가 안 꺾이니까 네. 인플레이션에 중앙은행이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걱정은 뭐냐면 애초에 말씀하신 네. 것처럼 2019년도에는 파월이 네. 보험용 금리 인하라 그러면서 자산 시장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뭐 본인이 주식 사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죠. 네, 제롬 파월이 왜 이렇게 부양하나? 네. 근데 지금은 제 생각엔 뭐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맞고 예. 통화 정책도 정상화되는 건 맞는데 자산 시장의 편이었던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쫓아가지 못하면서 네. 허둥지둥 거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 생각엔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이 지금 주가가 조정받는 본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장 금리가 막 튀고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성장주들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큰 기업들 많이 떨어지는데 네. 뭐 지난주에 미국의 넷플릭스 10% 넘게 떨어졌고 뭐 한국은 여러 가지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만은 카카오 10% 넘게 떨어졌고 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또 코스닥도 지금 부진하고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현상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자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그 근간에는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우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시장이 미덥지 못하게 생각하는 것이 네. 최근의 조정의 본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최근 길게 보면은 한 12년간 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13년이죠. 네. 보여줬던 주식시장 지킴이 주식 상승 원동력에 미국 연준은 잊어라. 맞습니까? 이제는 못 봅니까? 그런 지금은 모습? 신뢰를 잃었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길게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네. 뭐 주식 가진 사람들 뭐 손해 보는 것만 나올 수 있는데 네. 또 냉정하게 보면 주가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 버리면 실물 경제에서도 탈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예. 이제 지금 미국도 기업 부채가 굉장히 많고 가계 부채, 정부 부채가 많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빚에 허덕여 가지고 지금 우리 경제가 만성적인 저성장인데 네. 우리가 흔히 뭐 기업들이 투자 안 한다 그러지만 아유 우리나라는 GDP의 30% 이상을 투자하는 나라고 예. 기업도 많이 투자합니다. 예. 그럼 한국 경제가 성장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소비가 부진해서 그렇거든요. 예. 소비가 왜 부진하냐? 뭐 좋은 일자리 안 생기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미 빚이 많이 늘어나서 뭐 빚내서 집 산 사람들 제 생각에는 뭐 성공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 근데 뭐 집을 뭐 팔 겁니까? 뭐 어쩔 겁니까? 그냥 안고 가는 거거든요. 집을 팔게 되면 세금을 많이 걸어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조건의 집을 또 살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내 장부상의 평가액은 계속 올라가지만 내가 은행에 뭐 대출 받은 건 갚아야 되고 하는 거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깨지네요. 현금 흐름 깨지죠. 예. 전 한국의 민간 소비가 만성적으로 부진한 게 예. 그런 어떤 부채에 억눌려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예. 앞으로 빚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뭐 조심스럽고 부채 증가를 막을 수는 있지만 기존에 빚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오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그런 상황이에요. 예. 한국은 가계부채, 미국은 정부부채, 네. 뭐 유럽은 골고루 부채, 복합부채. 예, 부채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인위적으로 그동안 저금리를 유지해 왔던 거는 주식 가진 사람들만 뭐 부자 되라고 중앙은행이 그랬다기보다는 네. 부동산 실물 경제가 정체가 돼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한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갈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올해 연중으로 본다 그러면 앞쪽에 연초의 시기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가만 놔둬도 기저효과 때문에 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비 혹은 정기비의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네. 작년 이맘때 물가의 절대 레벨이 낮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초에 보게 될 미국이나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게 물가지수가 막 7%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12월 거죠, 그건. 그렇죠. 네, 미국 이제 12월 작년이요. 거. 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보게 될 1월 소비자 물가지수 굉장히 높게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에는 물가가 높아져서 네.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제 생각엔 2%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은 어쨌든 중앙은행이 원권 원치 않았던 건 간에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그 기회죠. 줬던 거죠. 주식 근데 이제 부동산 산 지금은 사람들이 위너죠. 뭐 그것이 지금까지. 지금 흔들리고 있고 네. 또 이제 기저 효과로 보면 물가도 조금 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이런 그건 거에 대해서 아니라도 아니지만 할 건 한다. 굉장히 좀 앞쪽이 네. 뭔가 좀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크게 보면 상반기, 네. 그렇죠. 짧게 보면 1분기가 정말로 그렇겠죠. 네, 네,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은행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확실시 된다고 하셨잖아요. 금리 인상이. 네, 네,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이제 한국은행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더 놓치면은 이제 물가 못 잡으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는 하는데 한국은행이 만약에 금리를 더 올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게 통제 못할 수준으로 가는 것 같고 네. 저는 한은이 8월과 11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못 올렸으면 예. 아마 이번에는 금리 정상화를 또 못하고 음. 이번 긴축 사이클이 갈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 네. 물론 뭐 금리 올리는 게 무조건 좋으냐 이건 아니지만 중앙은행 입장에선 형편이 좋을 때 좀 금리를 올려놔야 네. 또 나중에 또 나빠질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뭐 한국은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6월 고점으로 해서 하강하니까 경기 선행 지수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경기가 아니고 네. 앞으로 경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행성 지표 지금의 경기는 별로 나쁘다고 말할 게 없지만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6월 고점부터 꺾이고 있으니까 네. 올해 뭐 3, 4월 되게 되면 우리가 보는 경제 지표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럼 금리 올리기가 그때 못 굉장히 올리니까. 조심스러운데 네. 그래서 한은은 선제적으로 해서 어쨌든 통화 정책을 정상화 시켜놨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에 금리 인상 행보는 진짜 신중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번에 한번 올렸습니다. 1월 네. 7일 날. 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1.25%가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월 대선이니까 2월은 올리죠. 넘어가겠고 예. 또 새 정부 출범하면 상반기에는 못 하겠고 네. 하게 된다면 추가는 언제 합니까? 그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뭐 하반기로 넘어가는 건데 네. 근데 지금에서의 하반기는 지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지금 뭐 한 주마다 바뀌잖아요. 네. 2월에서 3월로 되고 그래서 하반기 금리 인상은 네. 다른 세계입니다. 제 생각엔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못 올려요? 예, 이번 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긴축 사이클에서 1.25%가 왜죠? 마지막에 금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도 금리가 비정상의 정상화 이상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미 늘어난 부채 때문에 네. 기존에 빚낸 사람들의 소비나 이런 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파괴적 효과. 예, 네. 그리고 올 중반 이후로는 실제 경제 지표도 경기 선행 지수의 하강을 경기도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의 100% 가깝다 그러면 네. 이번 주 금요일. 하반기로 넘어갈 텐데 하반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제 생각에 만반 못 올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원치 않는 이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미국이 엄청나다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너무 오르니까요. 꽃 가격도 네. 장미와 백합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90년대부터 그 가격 책정을 했는데 최고치를 찍었다니까 이 그렇군요. 정도면은 진짜 인플레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펼쳐지고는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학균 팀장께서는 그만큼 또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파괴력이 커서 또 인플레이션도 경기가 좋아야 생기는 건데요. 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가 없었거든요. 네. 인플레가 걱정이 살았는데 코로나 이후에 생겼을 때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돈이 많이 풀었으니까 돈값이 떨어지고 물건값이 올라간 인플레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공급 병목 때문에 어쨌든 뭐 인플레가 생기는 거라는 건데 네. 제 생각에 돈이 많이 풀려서 나오는 인플레는 그 이전에도 사실은 돈은 뭐 유사일에 가장 많이 풀었는데 생기지 않았던 인플레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공급 병목 이런 요인도 큰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장기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사람들이 가진 능력을 너무 겸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물가가 네. 좀 안정이 될 것 같고 금리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완화가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제 의견이 그 전망이 어긋나서 네. 하반기까지 이거 우리가 인플레 걱정하고 금리 걱정할 수 한다 그러면 이건 진짜 70년대 이후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는 그 그럼 안 확률은 되죠. 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략 후강의 증시 전망들을 그럴 걸로 봅니다. 내놓게 된 거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봐야 됩니다. 결국 현재로서만 보면 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은 나오고 있고요. 네. 주식 교과서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 기술주, 네. 요즘에 보면 플랫폼 주식들 네. 오늘 카카오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오고 이제 기타 등등 이제 네이버, 카카오 뭐
뭐 미국에는 구글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론대로 가는 겁니까? 이쪽이 잠깐 쉽니까? 그쪽이 좀 쉬겠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지만 네. 올해 내년에 벌어들일 이익을 가지고는 주가가 설명이 안 돼요.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에 대한 기대로 이미 시세가 낮죠. 높은 네. 시장 가치가 결정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기업 가치의 측면에서는 먼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을 지금 투자자들이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데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 이거를 미래 기업 이익을 이제 할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미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있고 네. 또 두 번째는 그런 복잡한 분석이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저금리가 자산 가격 끌어올린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자산들이 미끄러지는 건데 네. 지난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건 뭐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냥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또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제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많이 오른 자산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는 게 네. 지금 조정의 본질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나스닥이 4.5% 빠지는 과정에서도 다우 지수는 0.2%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네, 네. 뭐 캐터필라 뭐 이런 주식 많이 올랐고요. 옛날에 그 뚱뚱한 중공업 막 은행주들도 중장비 많이 올랐어요. 네, 중장비 또 은행주. 예, 굳이 스타일로 따지면 성장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환경인 것 같고 네.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없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뭐 그런 쪽에서는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고 다만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주식이 다 같이 안 되죠. 네. 성장주 가치도 상관없이. 이제 이번 한 주만 좀 주식 전망을 좀 해보면 뉴욕도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결국 금리 인플레 이런 전통의 이슈들과 또 한 주간 싸워야 된다면 그럴 것 같습니다. 기술주는 힘들고 네. 또 나름대로 뭐 가치주 고물가주는 특히 좀 이제 버티고. 미국 금리가 지금 되게 애매한 네.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1.76인데요. 예. 우리 금리는 작년 하반기 많이 올랐는데 예.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은 작년 3월에도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홍역을 치렀는데 딱 그 수준이에요. 네, 그럼 이제 1.7. 정고점 부근이니까 만약 여기서 뚫고 2% 근처까지 간다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게 더 파괴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수요일 날 발표가 될 미국의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높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또 쇼텀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튼 1분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박, 금리 상승 압박이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주는 잠시 휴식, 뭐 네. 고물가주에 대한 뭐 그런 관심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